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블루베리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그런데 막상 사오면 어떻게 씻어야 하나? 냉동은 괜찮을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지?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 이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블루베리는 눈, 뇌, 피부, 그리고 혈관을 한꺼번에 돌봐주는 귀한 과일이지만 손질이나 보관, 궁합을 잘못 맞추면 이 영양은 줄고 배탈이나 속쓰림 같은 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를 그냥 한 줌 먹는 간식이 아니라 몸속의 곳곳을 기름칠해주는 천연의 건강제로 만들어 드시는 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가 왜 그렇게 좋다고 하나 이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 약 100g 속에는 푸른 껍질에 숨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평균 400에서 5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포도의 약 5배이고 딸기의 20배, 그리고 사과의 약 30배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쓸어내서 혈관 벽에 녹과 같은 산화를 막아주는데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지만 매일 50g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LDL 콜레스테롤이 10% 정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혈관의 내피 기능, 혈관이 수축 이완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515% 정도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미국 터프츠대 노화연구소가 70대 어르신 1600명을 약 10년 정도 따라가서 본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6%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쌓여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회복 또 재활용되는데 속도를 높여줘서 컴퓨터나 TV,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생긴 눈의 피로감, 야간 운전대에 번지는 눈부심,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 같은 진행을 늦춰줍니다. 게다가 블루베리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약 24% 수준인 비타민C, 그리고 36%의 망간, 그리고 약 14% 수준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항산화 폭탄이라는 말이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은 올바른 손질과 보관,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섭취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온전히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씻지 않고 털어 넣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신다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수입 냉동 블루베리에서는 A형 간염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물에 살짝 헹궈서는 잘 떨어지지가 않고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척 후에 섭취가 원칙입니다. 생과일이던 냉동이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지근한 물 500ml 정도에 식초 2큰술을 섞어서 약 5분 정도 담갔다가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로 20에서 30초간 살살 헹궈주는 겁니다. 식초 속에 있는 초산이 껍질 표면에 있는 미세먼지, 농약, 세균을 분리해주지만 오래 담그면 수용성의 안토시아닌이 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약 5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식초 냄새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흐르는 물로 헹구면 금세 날아가고 식초 자체가 살균 효과를 내는 덕분에 따로 세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 방식이 중요한데요. 급한 마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열이 먼저 가해진 바깥쪽에 있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가 파괴가 될 수 있고 과즙이 흘러나오며 텁텁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냉장실에 1시간 정도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육이 천천히 풀리면서 영양도 지키고 맛도 살아나고요. 급할 때는 씻어놓은 뒤에 미지근한 물 30도씨 정도에 약 3분만 담갔다가 꺼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번 녹인 블루베리는 다시 얼리지는 마세요. 얼음 속에서 수분이 팽창, 수축을 반복하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세균이 증식하기에도 좋고 과즙이 흘러나와서 맛도 시들해집니다. 남은 것은 당일에 바로 요리에 쓰거나 버리는 편이 속편하고요. 이제 생과와 냉동, 영양소 차이가 있나요 하는 물음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수확 즉시 급속 냉동한 열매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이 약 90% 이상 그대로 보존이 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 18도씨 이하가 유지되지가 않거나 해동, 재냉동을 반복하게 되면 산패가 빨라지고 껍질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반면에 제철 약 6월에서 8월에 나오는 생과는 향이 풍부하고 조직감이 아주 탱탱해서 정말 과일답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단 수확 뒤에 실온에서 하루, 냉장에서도 3-4일 정도 지나면 비타민C가 20%가량 줄어드니 구입 직후에 두세 끼로 나눠서 빨리 드시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요약하면 철이 맞을 때는 생과로 향과 식감을 즐기는 것이 좋고 철이 아니면 냉동으로 영양을 지킨다가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계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안토시아닌이 뚜렷한 효과를 내려면 체중 1kg당 약 1.5mg 이상 섭취가 필요한데요. 60kg 성인 기준이라면 하루 약 90mg 정도가 되겠죠. 블루베리 50g이면 안토시아닌이 200mg 안팎 들어있어서 충분하게 됩니다. 즉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고요. 더 드시면
드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블루베리는 찬 성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속이 차가워지고 설사를 부를 수가 있고 비타민 K 함량도 높아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실산에 민감한 분은 입술이나 혀가 약간 붓거나 몸이 가려울 수가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한 4-5알 정도로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면 색도 예쁘고 맛도 좋을 텐데 왜 안 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 칼슘 이온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불용성의 침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덩어리는 위산에서도 잘 풀리지가 않아서 소화 자체가 더디게 되고 항산화력도 약 70%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국제식품화학 학회 보고서에는 우유로 만든 블루베리 스무디의 산화 지표 개선 효과가 물로 만든 스무디 대비 약 30% 이하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침전물이 식도로 역류를 하면 위나 식도염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드신 뒤에는 우유나 치즈, 요거트처럼 칼슘, 카제인이 많은 음식은 2시간쯤 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두유는 괜찮냐고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이 빠져서 카제인 농도가 낮고 유산균이 풍부해서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을 장까지 운반해주는 택시 역할을 합니다. 두유 역시 식물성의 단백질이라 침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걱정이 적고요. 다만 당이나 향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가장 약처럼 먹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20알, 기름기가 제거된 익힌 토마토 반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이면 되는데요. 토마토를 80도씨에서 약 2분만 데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라이코펜이 지용성 구조로 바뀌어 흡수가 잘 되고 올리브유 속에 올레오칸탈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과 함께 혈관 내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믹서에 물 200ml 정도를 넣고 곱게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항사나 기초 공사가 끝나는 셈이 됩니다. 맛은 토마토의 은은한 산미와 블루베리의 달콤함에 올리브유 특유의 고소함이 어울려서 의외로 부담이 없습니다. 혈당 고민이 있으신 분도 물 대신 무지방 우유나 두유를 넣지 않는 한 혈당이 급등하진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한 시간엔 블루베리 견과 한 숟갈이 좋은데요. 냉동 블루베리 열알을 실온에 10분 정도 두어서 살짝 해동한 뒤에 호두, 아몬드, 브라질넛 등을 한 줌 섞어서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돕고 서로 부족한 비타민 E나 셀레늄, 폴리페놀을 채워주게 됩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에 약 25g, 소주 한 잔 정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는 별다른 조리 없이 생 블루베리 한 알에서 5알 정도를 김치 옆에 한번 올려보세요.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 반찬이 있는 날에 곁들이시면 단백질 산화로 생길 수 있는 프리라디칼을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잡아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를 더 오래 두고 드시고 싶다면 급속 예냉을 권하는데요. 세척 후에 물기를 제거한 블루베리를 종이컵에 25알 정도씩 담아서 랩으로 입구를 씌운 다음 냉동실에 가장 찬 곳에 약 30분만 예냉을 했다가 얼음이 얇게 잡히면 얼음이 끼지 않는 냉동 서랍으로 옮겨두세요. 처음 3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세포벽이 단단히 얼어서 팽창으로 터지는 걸 막아주게 되고 해동 후에도 터지지 않아서 단맛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냉동해두면 약 8개월 정도까지 그 품질과 영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철에 넉넉히 사서 씻은 뒤에 예냉 그리고 이동 2단계만 지켜서 한번 보관해 보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혈압약, 당뇨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고용량을 드시면 하루에 약 20알 이하 정도로 줄이시고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잎차도 좋다던데 맞나요? 네, 가을 단풍 든 잎을 따서 살짝 찐 뒤 덮어 말린 잎은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함량이 열매보다 약 20배 가까이가 높습니다. 잎 2g을 물 500ml에 넣고 10분간 달여서 식혀서 드시면 항산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요? 살리실산에 혹시 과민증이 있는 분은 입술 붓기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알에서 5알 정도로 반응을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흰 가루가 농약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분이라는 천연의 보호막으로 신선도의 징표입니다. 꼭대기 알까지 고루, 분가루가 남아있고 살짝 파랗게 보랏빛이 선명하면 아주 신선한 블루베리입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 건강에 보약이 돼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마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등등 정말 여러 형태도 많이 드시는데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물을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하고 깨소금 넣어서 드시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물을 볶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를 하나 더 넣어줘요. 그것은 바로 양파예요. 양파도 채를 썰어서 무와 함께 담아주고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돼요.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 소금으로 1시간 정도 절여주시고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해지겠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다 사용할 거예요.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들기름 대신 물을 1컵 넣어줘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약간 익혀주시면 되는데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1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좋은데요. 겨울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좋고 약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물기에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을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시니그린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건데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등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효능도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과는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죠. 이런 효능으로 가래나 기침 등의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침 가래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물을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돼요.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배숙을 만들어 드시기도 하잖아요. 배에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멈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면 이 겨울에 건조한 기관지가 촉촉해지고 기침이 줄어들고 가래를 묽게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쉬워져요. 무와 벨은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등에서도 올 수 있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무와 벨을 1:1 비율로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에는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 부분이 매운맛이 조금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으니 주스를 만드실 때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는 게 좋고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고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 이대로는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 힘든 분들은 면포에 걸러서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다는 건데 천연 소화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죠.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함유가 되어 있어 고기를 드실 때 무가 정말 좋은 음식이죠. 김장을 하고 나면 돼지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고 김장하고 남은 무로 양념을 더해 무김치를 만들어서 수육과 함께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무의 단백질 소화 효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에 궁합이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이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우리나라 주식이 바로 쌀이잖아요. 쌀밥을 드실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죠. 단 무에 함유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동치미나 깍두기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의 분해를 돕는 효소인 에스테라제도 풍부한데 치킨 배달을 시키면은 치킨 무가 꼭 함께 오잖아요. 지방이 많은 치킨을 드실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이 깔끔해지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거죠.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켜 줌으로써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무의 비타민C
무씨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무에는 칼륨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거죠. 혈관 내의 나트륨은 혈압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데 물을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도 억제하고 혈전 생성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특효약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이에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데 중요한 성분이에요. 또한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식물성 유황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 유황 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는 효능도 있죠.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서 특히 유방암과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해독작용을 넘어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대단하죠.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거예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 무 100g에는 칼슘이 20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무의 칼슘을 섭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무 말랭이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무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는데 무말랭이 100g이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돼요.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특히 위험한 병이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골반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가 있다고 하고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중년 이후 뼈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건데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1000mg 정도 g인데 무말랭이 400g 정도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거죠.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뿐 아니라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예요. 그리고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인 거죠. 무말랭이를 드시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무말랭이를 차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무말랭이를 기름이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되는 거죠.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의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활성산소는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겠죠. 혈당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혈당 지수로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에요.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하는데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돼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무에는 많은 효능들이 있는데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꿀이에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능도 있어요. 꿀에는 향균, 향염,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줄어들 수 있게 하고 몸의 기력도 더욱 보충해 줄 수가 있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랑 쇼가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몸 안의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더욱 좋아질 수 있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생강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성분들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과하게 섭취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한 상태라면 이 효과는 미미하므로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져요.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에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죠.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만 수백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는 김치로 하는 요리 중에서도 인기도 많고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김치찌개에는 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맛있게 끓여 드시는데 어떤 것을 넣고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죠. 또한 무심코 넣은 이것들 때문에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영상을 통해 김치찌개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암과 치매에 걸리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먹는 음식인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되는 질병이에요. 혈관의 문제는 먹는 음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먹는 김치도 잘 알고 드셔야 되죠.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여 드실 때 넣는 다른 식재료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식용유예요. 일반 식용유는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데 바로 이 오메가6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김치를 먼저 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도 넣고 다른 재료도 넣고 김치찌개를 조리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혈관 내에 염증이 많게 되면 염증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 혈관성 치매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기름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있는데 그런데 들기름은 높은 열에 쉽게 산패가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볶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올리브유예요.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게 좋고 지중해에 올리브나무가 많아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건강한 기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연구 결과 올리브유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고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몸에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게 검증이 됐죠. 이뿐 아니라 올리브에는 토코페롤이나 페놀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면역력을 강화해 바이러스와 각종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죠. 그리고 특히 하이드록시 티로솔이라는 놀라운 성분도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올리브유는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달라지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김치를 볶을 때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고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낮은 온도로 살짝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 밑에 버진과 퓨어 등급의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00도가 넘어서 볶은 요리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김치를 볶을 때는 이런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 스팸이나 다양한 햄 종류도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햄을 넣지 않는 거니 당연히 좋겠죠. 우리가 햄을 가공육이라고 하는데 햄과 같은 가공육을 만들 때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를 첨가하죠.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상을 빨갛게 유지하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발암 물질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육에 열을 가하게 되면 아미노산이나 크레아틴 등의 성분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물질들이 암을 유발하게 되죠. 또한 햄 안에는 나트륨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나트륨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또한 세포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하는데 특히 위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도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이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신김치를 조리할 때 꼭 사용하는 조미료가 있죠. 그건 바로 설탕인데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도 역시 설탕을 빼놓을 순 없죠. 그런데 달달한 설탕이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음식의 단맛과 감칠맛을 올려줘서 조리할 때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설탕은 혈관 건강에는 최악이죠.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 수치도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촉진하게 돼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도 무리가 되겠죠. 그럼 췌장도 약해지고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평소에 드시는 음식들에 이미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설탕의 양이 평균 100g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달이면 설탕을 3kg 정도나 먹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먹고 있어서 음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져서 당뇨를 시작으로 각종 혈관 질환과 암뿐 아니라 치매까지 발생시키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김치찌개에는 무엇을 넣어 드실 때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 또 가장 잘 맞는 것은 바로 두부예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에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거예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 성분도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스 치매 예방을 예고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돼요. 놀랍게도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두부와 김치찌개의 만남은 환상의 조합이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죠. 앞에서 스팸이나 햄 같은 가공육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가공육 대신에 생고기를 넣어 드시면 더 좋고 생고기를 드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생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여기에는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50대 이후가 되면 주름도 많아지게 되고 피부 탄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생고기를 드시게 되면 콜라겐이 공급돼서 피부와 신체의 탄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생고기에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돼요. 이뿐 아니라 무기력증과 우울증의 완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생고기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맛을 내면서도 건강에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식재료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양파와 대파예요.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탁월해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예요. 또한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방지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대파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파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그리고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과 장내 건강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파와 양파는 건강에 좋은 효능과 더불어서 단맛을 내주고 감칠맛 또한 극대화시켜두는 채소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또 있죠.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식품이기도 한데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은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노화를 억제해주고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다진 마늘을 김치찌개에 한 스푼이라도 넣게 되면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잡내도 제거해줘서 김치찌개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있으니 꼭 한번 넣어 드시기 바래요. 대추 새알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만큼 대추에는 많은 약효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대추의 효능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이 딱 맞는 8가지 음식 그리고 대추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치기예요. 대추에는 불면증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런 효능이 칡과 함께 드시면 약효가 배가 돼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대추에는 갈락토스, 메가당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줘서 불면증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죠. 또한 대추 씨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이런 효능들이 칡 속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데 칡은 우리 몸에 상체에 열을 내려줘서 수면 장애를 개선시켜주는 식품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소플라본이 몸에 열을 내려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이완을 시켜주고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추와 칡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은 차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물 3리터 정도에 대추는 8알 정도, 칡은 약 30g 정도를 넣고 물이 반 정도 줄어질 때까지 끓여서 차로 따뜻하게 드시면 돼요. 특히 여성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칡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의 양은 석류나 콩에 함유된 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소플라본은 중년 이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로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영지버섯이에요. 영지버섯의 맛은 쓴 게 특징이고 대추는 단맛이 특징이에요. 대추와 영지버섯이 만나면 영지버섯의 쓴맛을 대추의 단맛이 중화시켜주는 건데 영지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레티난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영지버섯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또한 이 영지버섯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신경쇠약으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는 증상,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한테도 처방하는 약재이기도 해요. 이런 효능들이 대추와 만나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대추와 영지버섯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불안했던 마음도 진정되고 안정화되는 효능이 더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상황버섯이에요. 대추와 상황버섯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대추의 풍부한 베툴린산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암작용도 있어서 암세포도 억제해서 종양 증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이런 대추의 항암작용을 극대화하는데 상황버섯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상황버섯에도 다당류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약재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버섯은 상황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등등이 있겠죠. 네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양파예요. 대추는 간세포의 독성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것은 대추에 함유된 사이클릭 AMP라는 성분이 항염증, 항지질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양파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은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의 피로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추와 양파는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 2리터 정도의 대추 열알과 양파 반 개를 넣고 끓여주시고 물이 반 정도 줄 때까지 졸여서 차로 드시면 돼요. 다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계피예요. 계피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줘서 체온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줘요. 특히 손발로 가는 말초혈관을 확장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의 혈관도 확장해줘서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주죠. 또한 계피는 소화를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생산을 촉진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 점도 있는데,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여성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계피는 다만 매운맛이 강하고 위와 식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에는 불편한데, 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생강이에요. 한의학에서는 대추와 생강을 함께 한약재로 처방을 많이 하는데, 강삼조라고 해서 생강 3쪽과 대추 2알을 뜻해요.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약한 사람의 소화 기능을 도와서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흡수된 성분들이 몸 전체에 잘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해요.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대추로 인한 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대추는 생강의 자극을 중화시켜 위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추와 생강을 넣고 끓인 것을 강조탕이라고 하는데, 수족냉증이나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알려드린 계피까지 함께 넣고 끓이셔도 좋은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추 5알, 생강 4쪽, 계피 5g, 물 2리터 정도를 넣고 끓여서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이시면 돼요. 일곱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마늘이에요. 마늘은 항암 식재료로도 유명한데, 항암작용뿐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좋은 음식이죠. 마늘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해서 고혈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항균 및 항박테리아 특성을 지닌 알리신과 같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미국 국립암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기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폐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마늘과 대추의 음식궁합이 좋아서 대추와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데, 마늘과 대추를 함께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있죠. 여덟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통밀이에요. 통밀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이고, 또한 통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주죠. 그리고 비타민 E,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대추와 통밀을 함께 섭취하면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갱년기의 우울증을 또 완화시켜주고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고 불안 증세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요. 특히 신경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불면증, 신경성 편두통 등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잡아줘서 심장신경을 안정화시켜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대추와 통밀을 함께 끓여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대추를 제무로 만들어서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좋아요. 이외에도 대추에 함유된 여러 비타민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등이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고 특히 대추의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쌓이는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능도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대추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도 2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주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베툴린산 알파토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해서 위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능도 있어요. 대추는 이렇게 좋은 효능들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대추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인데 대추의 GI 지수는 40에서 6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해서 당도가 사과보다 5배 정도 높은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대추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피해줘야 되고 다만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셔서 당뇨가 있는 분들을 대추를 드실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추가 몸에 맞지 않는 분들인데 대추가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늘어지고 열이 나고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추를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부글거리고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생강과 함께 드시면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으니 한번 기억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대추 알러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추를 드시면 호흡곤란이나 입주위가 붓는 현상, 심하면 기도가 폐쇄가 되는 증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추에 함유된 특정 단백질이 원인이 돼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과일에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특정 과일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드시길 바래요.